제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편 최봉길과 함께한 50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봉길은 제가 20살 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변해갔죠. 술을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술에 취하면 손까지 올렸어요. 이 못난 년이 뭘 안다고 말대꾸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볼따기를 맞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남편이니까요.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봉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세지고 폭력도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바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봉길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저를 괴롭혔거든요. 작년 추석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모두들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봉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말순아,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는데도 봉길은 계속 화를 냈어요. 넌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음식을 어떻게 차례상에 올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목이 뒤로 꺾이는 줄 알았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야. 제가 비명을 지르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이 넘어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흘러내렸죠. 나물도 김치도 국물도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형님, 그만하세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봉길은 듣지 않았어요. 인연이 평소에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요. 형님 댁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조카들이 저를 보면서 고모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했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엉망이 되었어요. 친척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서 흐러진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봉길은 잠들어 버렸어요.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까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목도 따가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참아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 도윤이 왔어요. 혹시나 해서 기대했습니다.
아들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말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 어제 일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해 주세요. 도윤은 제 목에 난 멍자리를 보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좀 참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까 성격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맞은 것도 모자라서 참으라고 하다니요. 도윤아, 엄마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사업하느라 힘든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집안에 문제라도 생기면 저희까지 곤란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맡고 있는데 아들 걱정은 자기 사업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로 시끄럽게 하세요? 우리까지 곤란하다고요. 정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체면이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제가 맞는 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한테 맞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마저 저를 외면하다니요. 정말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손주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학교 마치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목에 왜 멍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민재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민재는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셔야 해요. 왜 혼자서만 참으세요? 17살짜리 손주가 어른들보다 더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재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당하지만 말고 할머니도 당당하게 사세요.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봉길은 변하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봉길이 술 마시고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이뤘거든요.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민재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봉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가족들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말이죠. 72살의 나이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봉길에게 말했어요. 봉길 씨, 우리 이제 헤어져요. 봉길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네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해?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자 봉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여기서 나가면 뭘로 먹고 살 건데? 빈털터리가 되고 싶어? 봉길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집도 내 명이고 돈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가면 노숙자 될 각오나 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봉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고 변변히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봉길은 더욱 화를 냈어요. 정말 나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 후회는 제가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봉길은 계속 저를 비웃었습니다. 늙어서 철없이 굴지 말고 그냥 있어.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친정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가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낡은 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간신히 계약할 수 있었어요. 방은 정말 좁았어요. 냉장고도 작고 화장실도 비좁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이게 내 새로운 집이구나.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방으로 오니까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는 봉길의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에 문소리에 놀라서 깰 일도 없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낯선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였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72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화내세요. 응, 나왔다. 엄마, 다시 집에 들어가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도윤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불편함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나가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꾸 연락하세요. 돌아가서 아버지를 돌봐주세요. 결국 도윤도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욱 외로웠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더 이상 맞고 살 수는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나갔습니다. 새 방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가져온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꺼내보니까 오래된 봉투였어요.
누렇게 변색된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땅 문서네. 깜짝 놀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땅 문서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는데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그동안 찾지 못했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땅이었어요. 평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주셨구나.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순아,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기억해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그땐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이 땅 문서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골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농사 짓는 땅일 텐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정. 제가 가진 땅이 있는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에 포함된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추진되던 계획이 최근에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설마,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다니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담당 공무원에게 제 땅의 주소를 말하고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어봤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수용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에 직접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어요. 처음 본 땅은 그냥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어요. 이 땅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개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측량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토지보상 관련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러서 문의해 봤어요. 이 지역 땅값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요? 개발 확정되면서 엄청 올랐어요. 평당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듣고 계산해 봤습니다. 제 땅이 대략 100평 정도였으니까 10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시골의 평범한 농지가 10억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봉길의 폭력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모든 게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고인이 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땅 보상금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관련 뉴스를 찾아봤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12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돈은 생겼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 받고 살 수도 있었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상가 건물이 좋아요. 월세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한 중개사가 추천해준 건물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월세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계산해 봤어요. 1년이면 6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였죠. 가격은 9억 원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 건물로 결정하겠어요. 계약을 하는 날 정말 떨렸어요. 72살의 건물주가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건물을 인수받고 나서 처음으로 임차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건물주를 궁금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건물주가 된 박말순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다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게 신기했나 봐요. 어머니, 이 건물을 직접 사신 거예요? 1층 카페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건물 사기가 쉽지 않은데. 임차인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임대료도 제때 내주시고 건물 관리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첫 달 월세를 받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다니요. 정말 건물주가 됐구나. 통장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좁은 원룸에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옛날 이웃들을 만났어요. 어머, 말순 씨 아니야? 김치가게 사장님이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봉길 씨와 헤어지셨다던데? 네,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저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다른 상인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말순 씨가 건물을 샀다던데요? 진짜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을까요? 땅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들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이웃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과일 가게 사장님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말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남편한테 당하기만 하시더니 이제 당당하게 사시네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건물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매주 한 번씩은 건물을 둘러보면서 문제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임차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2층 사무실 사장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건물주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건물주가 된 소식은 봉길과 도윤에게도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소문으로 사실인 걸 알게 되었죠. 봉길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말순아, 그 소문이 진짜냐? 무슨 소문이요? 네가 건물을 샀다는 소문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냐? 그건 제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봉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말순아,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집으로 돌아와라.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제가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아니에요. 저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야, 이년아. 부부가 어떻게 따로 살아? 체면이 서냐?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네. 그런데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어려워졌니? 투자했던 일이 잘못되어서 빚이 좀 생겼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요. 몇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건물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집에서 나올 때 너는 뭐라고 했니? 그건 참으라고 했잖아. 아버지 편을 들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엄마를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엄마, 그때는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는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인 게 뻔했거든요. 며느리 정희도 나중에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정희야, 내가 맡고 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그건 창피하다고 했잖아. 체면 생각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모두들 어려울 때만 저를 찾았어요. 평소에는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몇 주 뒤에는 봉길이 직접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봉길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봉길 씨도 혼자 살아보세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순아, 제발. 봉길이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 들은 소식으로는 봉길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살았던 결과였죠. 도윤과 정희의 상황도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선뜻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봉길과 도윤 가족은 모두 제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린 거였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도윤과 정희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봉길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아, 내가 미안했다.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평생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불쌍해서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머리채 잡히던 그날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느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당신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어머니,
참으라고 했잖아요.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들 머리 위에 서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냐? 봉길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면 저를 때리면서 가족이라고 했어야죠. 법적으로도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서류도 정리했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손주 민재에게 상속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줬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가 찾아와서 걱정해 줬어요.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할아버지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던데요.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민재는 어른스럽게 저를 이해해 줬어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유언장에는 민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봉길과 도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정희가 항의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무하긴요. 저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면 저를 보호해 줬어야죠. 남편이 때릴 때 말리기라도 했어야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혼과 상속 계획을 법적으로 확정했어요. 봉길은 충격을 받았는지 더욱 건강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결국 집을 잃고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사업 실패로 신용도 망가져서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야.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건물 관리도 더욱 열심히 했고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봉길이나 도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저는 손주 민재와 함께 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건물이에요. 민재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 할머니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성공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봉길의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때 멀리서 봉길과 도윤, 정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제 건물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그들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가는 거죠. 봉길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도윤과 정희도 예전 모습과는 달랐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제 건물 앞을 지나면서 저를 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맞아. 왜 저렇게 슬퍼 보여요?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야, 민재야.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민재가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민재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네. 할머니를 때리고 무시할 때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 되겠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1층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위층 사무실들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민재가 물어봤어요. 글쎄, 일단은 이렇게 건물 관리하면서 살아볼까 해. 그리고 민재 내가 대학 갈 때 도움도 주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건물에 노을빛이 비치면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서 저녁 드실래요? 민재가 제안했어요. 그럴까?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당당해 보였어요. 내 머리채를 잡던 그날 끝난 건 내 인생이 아니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끝내 무너진 건 그들의 탐욕이었다. 봉길의 폭력도 도윤과 정의의 무관심도 모든 게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제 건물이 보였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었어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폭력도 무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